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이 나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단순 클럽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 고위급 인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대형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SBS 8시 뉴스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가수 승리 씨의 SNS 단체방을 취재하다가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연예계 성 스캔들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은 연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보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이 정조준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기폭제가 된 SBS의 일련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 2015년 말 정준영 씨가 친구 김모 씨에게 건넨 대화. 정 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입니다. 이 기간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이 대화를 분석해 봤더니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걸 거리낌 없이 말하고 또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짧은 영상입니다. 대화방에 있던 가수 최 씨가 살아있는 여자 영상을 보내라고 하자 김 씨는 기절해서 플래시를 켜고 촬영한 거라고 답합니다. 정준영 씨는 성폭행했다며 웃습니다. 정준영 씨의 대화방에 있던 박모 씨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또 자신들의 삶은 영화라면서 살인만 하지 않았을 뿐 구속될 만한 일이 많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네, 정준영 씨 관련된 SBS 보도 내용 좀 추려서 전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선정적이다, 자극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워낙 언론 비평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SBS 보도를 직접 본 게 아니고요. 그 보도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커지면서 그러한 글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본 것은 굉장히 나중이고요. 한 2, 3일 후에나 이제 봤어요. 2, 3일 후에나 봤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그런 심각한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보도했어야지. 이거는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주제야라고 생각을 했고 SBS가 어떤 이 사안을 가지고 적절하게 의제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도를 지상파에서 할 필요가 있었던가. 보도가 너무 선정적으로 구성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량도 사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일본에서도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뭐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요. 일본에서 또 SBS가 나오질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뭐 내용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위법행위, 그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엄정한 법적 대응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이 카톡방 이 문자 내용을 자세하게 다 보도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몇 가지 표현 같은 것들은 보면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단히 좀 지나친 표현들도 많고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그런 표현들이 없으면 보도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 김한규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도량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때 뭐 다른 중요한 그 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보도의 필요성과 함께 이 시청자들의 어떤 관음증적인 욕망을 또 자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제가 정준영 카톡 보도량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저희가 3월 11일에 SBS가 첫 보도를 했어요. 3월 11일에 3건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3월 17일까지 총 보도량을 보니까 SBS가 3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KBS는 18건, 그리고 MBC는 23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앞서서 3건을 더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SBS가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삼삼만 봤을 땐 SBS가 정말 많이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같은 기간에 채널A가 47건을 합니다. 완전히 거의 이제 이 주제를 가져와서 좀 더 선정적으로 부각한 게 채널A. 더 많이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보도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편 4사 중에서 채널A가 47건, MBN이 34건을 했고요. TV조선 24건, JTBC 23건을 보도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채널A와 SBS가 양쪽에서 지상파와 종편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 사안을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정도 양의 보도는 보통 저희 메인 뉴스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 예,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에 굉장히 큰 일이 있을 때 정도의 보도 양인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이 많습니다. 보도량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제가 한번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SBS 8뉴스를 보면은 월요일 날 두 번째 뉴스로 나갔는데요. 그 승리 단톡방에 대한 보도가 9분 43초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네 번째 뉴스로 나갔는데 13분이에요. 수요일에는 톱뉴스로 나갔는데 20분 57초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요일에는 다섯 번째 뉴스로 나갔는데 20분 10초가 할애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앞에 보도된 모든 뉴스를 합친 거에 2배 정도 시간을 여기 할애해요. 금요일에는 역시 여섯 번째 뉴스로 나가는데 14분 42초가 할애됩니다. 이거 역시 그 앞에 나갔던 5가지 뉴스를 다 합친 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김치라 기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뭐 어마어마한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련되는 남북 정상회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아니면은 이 정도 뉴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전두환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야당의 무슨 북한 대변인 논란도 있었죠. 미세먼지 건도 있었죠. 장자연 사건 관련 건도 있었죠. 보잉 737 그 비행기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미국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유엔의 대북 제재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 김성태 의원 채용 특혜 의혹이니 장관 후보자들 문제, 김학의 전 차관 문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주어진 그 보도량과 이 사건에 주어진 보도량을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그 보도를 할 것인가, 보도의 비중이라든가 보도의 양은 뭐 편집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한 편집권도 신중하게 비례의 원칙에 맞게 활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이 그 시간까지 다 체크하고 하면 민원연은 문 닫아야 돼요. 저희 인턴으로 어떻게 일본 주제 인턴으로 연락 주시면 너무 과하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용돈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도 가치 문제, 그다음에 보도량의 문제, 그다음에 보도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조금씩만 이제 짚어볼게요. 보도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유명인의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보도 가치가 경쟁하는 다른 보도 가치가 있는 것들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로 배치가 돼야 되는가가 불명확했다라는 거고 이 단건으로 너무나 크게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살리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도량이라고 하는 건 보도량을 결정하는 건 이 사안의 심대성하고 쥐고 있는 정보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안의 심대성 그렇게 저는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보량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정보량을 보시면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카톡에 의존된 그 고발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SBS가 우위에 서 있었던 건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말 그대로 쪼개 팔기 한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의 양은 많지가 않은데 쥐고 있는 정보의 어떤 베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 팔듯이 해서 그냥 상품을 좀 여러 개 만들어낸 그런 것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이 선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단지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정성이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른바 우리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정보는 몇 개 없는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장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부풀리기의 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연예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음증적 관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선전성 계속 이제 지적하시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서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전도가 될 때 이제 그 선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의 목적은 뭐겠어요? 정준영 개인을 말 그대로 인격살인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피해자들의 피해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좀 더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왜 2016년도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오면서 이때 터졌는지라고 네. 하는 게 핵심의 어떤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을 이와 같은 추악한 면으로 들이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많이 실종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단이 계속해서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만 부각되고 있지 그 결과로서 목적은 사실은 그렇게 불명확한 이런 상태에 와버렸다는 거죠. 범죄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해서 어떤 국민적인 공분을 유도한다든가 네. 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효과도 있긴 있죠. 네. 하지만은 범죄 사실이라는 거는 거기 항상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의 보도는 그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가슴 아픈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들에게는 커다란 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좀 물론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죠. 하지만 그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가치들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보도량을 정당화하는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새로운 뉴스가 있느냐. 그렇죠. 그건데 실제로 SBS 뉴스 보도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보도를 보면요. 상당 부분의 이 뉴스 꼭지들이 그 앞에 이미 보도됐던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좀 부풀리기 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주객이 전도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 그건 도대체 뭐죠?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승리나 정준영 이름을 빼놓고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만큼 명백한 범죄인 것도 맞지만 사실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좀 저희 기자들도 늘 숙지해야 하는데 네. 첫째로는 이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오랜 유착 관계 이게 뭔지를 밝혀내는 거고 둘째로는 이 유흥업소 안에서 일어난 마약 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연루됐고 무마됐는지 마지막으로는 유흥업소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을 때 과연 탈세라든지 범법 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승리나 정준영 이름 속에 다 묻혀버린 상황이 됐죠. 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보도를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의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정의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 또 어떤 그 성관계 뭐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보도가 지금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갸우뚱한 게 뭐 조금 전에 이제 본질이 경찰과의 유착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 보도가 MBC 버닝썬 그 폭행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이렇게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 사건은 방금 말씀하신 본질을 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의 관심도가 생겼고 게다가 대통령이 엄정 수사까지 지시하는 상황까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보도들이 아주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만한 보도인가? 개인적으로는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MBC 버닝썬 보도를 저희가 이제 민원연이 매달 상을 주는데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이번에 2월에 좋은 보도로 MBC 버닝썬 보도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거는 버닝썬 보도는 SBS의 정준영 보도하고는 결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분명히 이제 한 사람이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그 이상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1월 28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도 그냥 경찰의 초동 조치가 이상하다, 경찰이 계속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보를 부탁해요, 시청자들에게. 네. 그러면서 그 제보를 통해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마약 등의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까지 당했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고 이 제보를 가지고 다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야말로 이 클럽이 약물 성범죄를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요. 이렇게 얻은 자신들이 취재한 자료를 사법당국에 제출해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의 내용이 흥미 위주로만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제도 그 자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적절히 짚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MBC가 버닝썬의 약물 성범죄나 클럽 내 마약 유통 그리고 범죄를 공론화하고 경찰과 클럽의 유착관계, 검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짚는 것에 비해서 SBS 정준영 보도는 그 카톡 아까 말한 그 흥미 위주의 카톡 보도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나무에만 집착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MBC 예. 보도가 참 좋긴 좋아요. 근데 SBS 보도가 없었다면 본질도 잘 짚어냈고 그런데 SBS의 그 후속 보도가 없었다면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연예인으로 불이 붙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SBS 보도를 너무 이렇게 지금 모두가 다 나무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무랄 정도인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갑자기 장부승 교수님이 하시는 공과론의 생각이 나는데 저렇게까지 나란히로 떨어뜨립니까? 그게 아니라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SBS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궁금해할 수 있고 실제로 SBS 공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BC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저널리즘의 기준에 충실한 그런 보도를 잘했는데 네. SBS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솜씨 좋게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준영과 카톡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들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사회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는 단지 이 저널리즘의 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효과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라는 그런 식의 평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그대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SBS가 그런 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떠냐면 이 방향을 의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 며칠의 기간에 걸쳐서 쥐고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카톡을 쥐고 있다가 안 보여줬던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해당 당사자나 아니면 의혹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반박하는 자료로서 탁탁탁탁 던져지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이 사건의 본질에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SBS가 이 공을 가져간 채 그 뒤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의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못 갔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멈춰져 있었던 거고 저는 그 이상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분명히 공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관심이 가게 해주고 네. 그 분명히 공이 있는 거예요. 그 보도에.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까? 공과 과를 같이 봐야 된다. 공만 봐서도 안 되고 과도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아무리 공이 있다고 그래도 그 실제로 SBS 보도 내용 중에 있어서 일부 표현들 특히 이제 카톡 그 단톡방 대화 내용 보도한 거는 불필요했어요. 그는 제 보기에는 그 부분 자체를 놓고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그리고 보도량도 저는 아무리 그 공이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보도량이 좀 과했다는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저런 일본 터졌다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작년도 그 4월에 TOKIO, 토키오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오래된 보이 그룹이 있어요. 거기 멤버 중에 그 야마구치 타츠야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강제배설죄로다가 입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돼요. 가지고 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우에도 실제로 그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어. 예. 물론 뭐 일본도 황색 저널리즘도 있고 뭐 타블로이드 신문이라든가 주간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형 일간지, 정론지라고 하는 요미우리라든가 뭐 아사히라든가 NHK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그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 세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만 정의가 실현되고 그 주의가 환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고 잘못한 거다. 그다음에 사과하는 측면, 그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어떻게 퇴출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법과 정의에 따라서 절차대로 해서 그 사람은 적절한 또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돼서 뭐 연예인이 등장하고 성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취재진들이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를 했죠. 그 현장을. 네, 그렇습니다. 이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이제 인물들이 출석을 하면 사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이날은 승리와 정준영 씨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날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정말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봤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던 거. 이렇게 보신 중에는 네, 드루킹 때보다도 많고 체감상은 이렇게 바쁜 게 처음이라서. 지금이 오전 9시 54분인데 오전 10시에 정준영 씨가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취재진이 어림잡아서 600여 명이 와 있습니다. 뭐 촬영 기자, 연예 매체 기자, 그리고 취재진, 뭐 유튜버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출석을 할 때 굉장히 포토라인이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준영 씨가 출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히 부척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잠깐만요. 기자님들. 경찰, 이쪽 출사는 다 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이 알통수가 많은 거야. 거기다가 연애 프로그램 지금 몇 개 오고 수십 개 되죠. 외신도 많지. 언론사는 나왔다 하나는 몇 개가 되니까 지금도 솔직히 가슴사들 심지어 스포츠니까도 없어. 스포츠 채널 이런 것들도 본다며. 한남의 TV에 섹시와 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걸 그냥 진짜 우리 취재를 한다냐. 간혹 가다 그래서 연애 채널 때문에 우리가 엎어지는 경우가 취재를 얘네들 와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들은 옛날에는 성격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 정론지와 스포츠지, 그런 또 연예 매체, 그 성격이 확실하게 옐로우 저널리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격이 구분됐었는데 요새는 포탈이 언론의 대세적인 측면이 돼가지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하여간 속보성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게 3D 업종으로 변경된 지 오래됐어요. 최욱 씨
입을 못 다무시네요. 저 정도일 줄은 모르셨나요? 진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사실 오. 연예인으로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는데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나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면 뭐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연예 매체나 비연예 매체 가리지 않고 다 이날 이곳에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정준영 씨 공항에 입국할 때도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사실은 몇몇씩 커버하면 될 정도의 사안. 화면도 보는 건가요? 저 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면도 보나요? 네, 안 봐요. 네. 안 봐요? 네, 저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 인권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교수님?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승리 정준영 이 뭐 몰카 단톡방 사건 나기 전에 승리 씨는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 연예인이 있다는 걸 알았지. 존재 자체를.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승리 정준영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봤어. 잘 몰라요 사실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매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저도 이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600명이 나왔다고요? 기자들이? 네, 제가 일단 세어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예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새삼 제가 좀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네. 사실 그런 하네요. 측면도 좀 네. 있습니다. 본인 맞아요. 반성할 측면도. 좀 그러네. 아니 이게요. SBS 보도 직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승리 씨와 정준영 씨 SNS 대화방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량이 지난 11일에 SBS 첫 보도 이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송고된 정준영 씨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11일부터 17일까지 몇 건이냐? 25,000건. 무섭지 않습니까? 정준영 동영상 키워드의 기사는 11,00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SBS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 전에 하루 전에는 몇 건이 있었을까요? 정준영 치면 20건 뿐이었다고 합니다. 20건에서 25,000건으로 완전히 유명세가 완전히 붙은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정말 과하다는 말이 딱 여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하신 본질을 것처럼 묻혀버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 SBS 보도 이후에 그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량이 5개 일간지에서 쏟아낸 것만 포털 네이버에서 320건이 검색이 되는데 네. 사실 320건이 모두 다 새로운 팩트를 담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게 물론 사기업이긴 하고 자기들도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지면이라든가 전파라고 하는 것은 또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뜨거운 취재 경쟁을 보일 만큼 이 사건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제가 놀란 거는 정준영 씨가 그때 미국에 체류 중이었어요. 이게 보도가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공항 통해서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유튜브 통해서 보게 됐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막 난장판이 그런 난장판이었고 막 그냥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막 달려들고 몸을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니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피의자의 신체 보호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저렇게 그냥 난장판이 되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 카메라 들고 뛰어들다가 부딪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진짜 분노한 어떤 그 팬이 무슨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 통로를 통해서 빼요. 아니면은 사전에 그 어떤 보호 조치를 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그 공항이 난장판이 되는 걸 보고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허용을 할 건지. 네, 그 공항에서 기자로 추정되는 어떤 카메라를 든 사람이 그 정준영 씨의 그 머리 모자를 낚아채기도 하고 그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그런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폭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강제로다가 이렇게 막 옷이나 뭐 모자를 잡아 당기고 그러면은. 네. 이게 아까 한 기자분이 이제 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난장판이 됐다. 이제 구분이 없어졌다. 옐로우 저널리즘과 뭐 정론지라든가 이런 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특성이긴 하고요. 현재 포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좀 이렇게 나름의 이런 보도는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과 그냥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저널리즘 사이에 시장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이게 붕괴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장부승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를 지금도 비교하고 있는데 유독 연예인에 관련된 뉴스량과 뉴스의 과열 경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돼버려요. 너무나 사실은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피의자 신분이고 아직까지 실제로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는 이미 확정돼 버렸고 따라서 거기서 이렇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 이것도 되게 당연해 버린 거죠. 만약에 장부승 교수님 말씀처럼 이 연예인을 도착하는 걸 따로 빼서에 따르면 무슨 뭘 덮으려고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보였을 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라는 조건에서 좀 연예인을 매개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가지는 좀 독특한 구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주하고 있고 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들이 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이제 취재 보도하는데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영상 기자분들하고 제가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여기서 실제로 이거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취재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가서 사진 하나 없고 음성 따오지 못하면 완전히 말 그대로 그냥 조인트 까이는 이런 상황들이 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신의 위험까지도 그냥 감수한 채 이런 식의 취재 경쟁을 벌이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상당 부분이 이 협의의 당사자들이 불명확한 상태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소수 매체들이니까 소수 매체끼리 뭐 하면 되는 문제였었지만 지금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 언론사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언론사들 간의 그 과당 경쟁 때문에 그런 자율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그 경찰이라든가 공항 당국에서라도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뭐 옷 잡아 당기고 몸 잡아 당기고 하거나 막 카메라를 얼굴에다가 바짝 갖다 대면서 막 그 달려드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거 정도만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면서 막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사고 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관공서나 이런 데들이 사실 그 책임을 언론사한테 떠넘기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걸 안 까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감추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게 방치하는 그런 식의 측면들이 없지 않고요. 실제로 말씀처럼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언론사들한테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도 돼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히도 투명하지 못했던 사회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도 눈에 띄어야 카메라라도 찍혀야 그나마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제대로 된 브리핑이 별로 없었고 지금까지 의심을 좀 제거해 줄 만한 것들이 공적 소스로부터 정확한 때 제때 나와주지 않으니까 언론사들이 난장판을 벌여서라도 각자의 정보를 얻어나가는 것이 그나마 투명해 보이는 이런 상태로 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연예 관련 언론사를 고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예인들이 좀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클릭을 안 해야 되는. 저는 정말 안 봤거든요, 일부러. 아니, 근데 안 할 수는 너무 복잡해서. 없어요. 아니, 보도량이 너무 많잖아요. 뭐 네. 컴퓨터를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뜨는 그런 화면에도 다 이 관련된 기사고 포털도 뭐 열기만 하면 다 그렇고. 그런데 저는 진짜로 안 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너무 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선정적인 기사가 어느 수위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오기 위해서 몇 개를 이렇게 보고 정말 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거의 무슨 이거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포르노 저널리즘 같은 그런 느낌의 보도들 거기에 있는 그 카톡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이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버닝썬 사건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동영상 관련해서 정준영 씨 동영상 관련해서 피해자에 집중한 언론 보도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채널 A의 저녁 메인 종합 뉴스죠. 뉴스 A는 피해자 직업을 특정한 내용의 보도를 단독을 달고 내놨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한 발 더 나가서 지난 13일자 지면에 채널 A가 파악했다는 피해자 정보를 쓰면서 추가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인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채널 A에서는 대화방에 올린 여성이 7, 8명에 이르고 피해 여성 가운데는 모모 출신 가수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동아일보 3월 13일자 12면에 정준영 몰카
7, 8개, 피해 여성엔 누가 포함, 어떤 직업의 여성이 포함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동영상에 나오는 멤버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피해자에 집중하는 이런 보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보도죠. 그렇죠. 저는 정말 처음 이 보도를 보고 이날 이제 밤에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제보를 해줬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채널A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게 정말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알려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어떤 광기가 있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석 사건이라고 해서요. 어린 유아를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게 워낙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고종석 그 범죄 행위를 굉장히 자세히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뭐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보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피해자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보도를 한다거나 집에 가가지고 그 허락받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제 진보 매체 보수 매체 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진보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성폭력 보도,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왜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번번이 늘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마치 그런 가이드라인을 잊어버린 것처럼 또 다른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를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완전 잊어버린 듯 그 직업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실루엣을 그 피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의 실루엣을 그림자로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고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실명을 말하고 심지어는 그냥 사진을 탁탁탁 그냥 보여주는 이런 방송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논평을 쓰면서 이거는 그냥 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정말 이거 그만해요라고 우리가 언론을 비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보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보도를 보이콧합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사를 일부러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련된 기사들은 정말 거칠게 저는 항의하고 보지 말고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신상 정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라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모르지 않죠. 모르면 바보고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찌라시라는 표현 쓸 때는 보통 이제 그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거는 정보가 확인되지도 않는 정보를 의혹으로 포장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고. 근데 또 한 가지의 찌라시적인 측면들이 뭐가 있냐면은 뻔히 남들 알게 써놓고 마치 모르게 한 양 이렇게 치장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A 씨는 뭐 B 양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부러 성을 맞춰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죠. 결국 이 얘기는 보도하는 자가 자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구라고 생각하고 아마 관심을 가질 거야 라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말로 무책임한 보도인 거죠. 사실 기자의 경우에도 A 씨, B 씨라는 형태로 기사를 쓰면 소송 걸릴 위험이 적기 때문에 또 거기서 책임의식이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 문제 관련돼서 그 언론 보도 보면서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여배우가 입장문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 그 단톡방 건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걸 보도를 하면서 그 여배우의 이름과 얼굴을 그 기사에 써요. 저는 그 여배우가 누군지도 몰랐었고 처음 보는 배우인데 그런 어떤 의혹이 무슨 단톡방에 관련돼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었고 그 보도를 보고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보도를 보고 그 여배우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이런 보도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니 알 권리라고 하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개인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로서 보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즘 소위 말해서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거 말고 다른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언론사들이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당 경쟁이라든가 어떤 그
관음증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 이 의도를 스스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뷰징이고요. 전형적인 어뷰징이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무관한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클릭집만 유도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연예인에게 유독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이 약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반 대중들은 연예인을 되게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매체 관점에서 연예인은 정말 좋은 먹잇거리거든요. 그리고 연예인은 보통 이 매체 행동들에 대해서 저항을 잘 못합니다. 뭐 스스로 소송을 걸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왜? 그거는 연예계에서 끝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자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어뷰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사들이 그렇게 뭐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최욱 씨 그렇게 저걸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나요? 피해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실제 현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자꾸 특정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뭐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카톡 재구성한 것도 XX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XX를 맞추기 놀이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피해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언론이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부추겼죠. 제가 사실 지금 채널A도 약간 정말 황당한 게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 자세히 보여주면서 거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그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보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지라시에 거론된 연예인들의 뭐 그 이름과 사진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수 무슨 누구누구 측, 배우 누구누구 측, 누구누구 씨 측은 이런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앵커가 이건 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겠지만 이건 또 자제해야 됩니다. 2차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수준에 저는 계속 말하는데 이거는 2차 피해를 주는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고요. 언론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그거를 이렇게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그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아예 그냥 방송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 지라시를 퍼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순화해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지금 언론이.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다 해놓고 자기네들은 장사 다 해먹어놓고 여러분 너무 간음증을 가지지 마세요. 이러면 2차 피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면서 채널A는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했고요. 다음날 메인뉴스에서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노출한 자사 보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채널A의 사과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저 소식 보도에 앞서서 어제 정준영 씨 수사에 대한 저희 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이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피해자 보호에 더욱 유의해 보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그 안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해당 문제 기사를 쓴 채널A 기자 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해당 기자는 이런 취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 대한 취재를 해온 것은 맞는데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뭐 피해자의 출신, 그러니까 직업, 출신 그리고 뭐 영상 등을 전부 다 보도를 하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도 해당 기자가 보도가 나간 직후에 문제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일단 신속하게 이런 입장문을 냈고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내부의 결정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채널A 측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채널A의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저는 사실 감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지적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들도 그동안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르게 삭제와 이 사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좀 또 다른 변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과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SB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SBS가 이제 뭐 아이템이 너무 선정적이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SBS는 예를 들면 15일에 사실은이라는 그 코너에서 정준영 찌라시 전달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라는 그런 물음표를 하는 보도에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피해자를 궁금해하고 또 그게 누구누구라 하면서 근거 없는 글을 쓰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라고 앵커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심각한 일인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냐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채팅방에서 전달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저는 제대로 보도를 했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그런 보도 논란 KBS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정준영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이 사건 때문에 제작과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에서 지난 16일에 1박 2일의 출연진들의 대화방 안의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차태현, 김준호 씨가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연예 매체는 보도 내용만으로 봤을 때 메인 뉴스로 보도할 만한 사건인지 여부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준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KBS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1박 2일에 다른 출연진들도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이들의 대화방에 담긴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일부 출연진들이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며 이를 자랑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7월 1일 배우 차태현 씨는 5만 원권 수십 장의 사진을 올리고는 개그맨 김준호 씨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합니다. 18일 뒤 차 씨는 또다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자신은 225만 원, 김 씨는 260만 원을 땄다고 밝힙니다. 내기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화방에는 당시 담당 프로듀서도 있었지만 출연진들의 이런 내기 골프를 말리거나 충고도 하지 않은 채 묵인했습니다. 차 씨와 김 씨는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금액이 크고 상습적일 경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KBS 보도 후에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는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죠. 두 사람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내기 골프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했고 게임에서 받은 돈은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뭐 외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내부에서도 참 찬반양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이 범죄 행위의 단서가 포착이 되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서 범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보도의 기초가 되는 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을 해보건데 아마도 그 정준영 씨가 이미 제출한 핸드폰에 있던 내용을 대화를 나눈 사람들 그걸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그걸 또 이제 어떤 경로로 흘러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까지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보도가 된 건데 이거는 만약에 이 핸드폰을 정식으로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입수한 핸드폰이라면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 압수수색의 목적과 범위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이외에 정보가 입수됐을 경우는 그걸 저장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공권력 행사의 기본적인 어떤 제한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제출됐다는 이유로다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를 보도까지 하고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라든가 태도도 정확히 안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다 이제 하차하는 식으로 됐고 또 사과도 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미 제출된 핸드폰을 중심으로 해서 거미줄처럼 다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대화 내용을 다 캐가지고 탈탈 털기식으로다가 접근한다면은 이건 뭐 대한민국 연예계에 뭐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대화 내용 이런 식으로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다 털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KBS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정보를 만약에 누구보다 먼저 얻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언론기관의 특징은 얻은 정보는 까는 게 맞거든요. 네.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에 고민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걸 선제하고 싶었던 면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이 정보가 다른 어떤 언론사에게서 얻어졌을 때 KBS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까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납세. 예, 일종의 자진납세죠. 저는 이런 카카오톡 대화반 재구성 방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사진까지 끼워놓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태도가 어떻게 읽히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 관리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태도가 읽혀요. 그러니까 KBS가 이를테면 고용한건까지는 아니지만 KB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마치 자기 아이 혼내는 듯한 남의 부모들은 혼내지만 내 아이는 내가 혼낼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 같은 것들이 일단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올바랐냐라는 건 얘기는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제성이 되려면 적어도 이것이 쓸데없는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딱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곁가지를 쳐버리는 그런 보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준영 건과 버닝썬 사건도 사실은 정준영으로 관련이 있지 버닝썬의 본질을 얘기하는 데는 외려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정준영하고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1박 2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또 다른 격가지의 또 다른 분산이죠.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기 골프 중요하죠. 내기 골프 주변에 많이 치실 텐데 저는 안 칩니다만 근데 이 내기 골프라고 하는 사안이 지금 떠올라야 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만한 지금 태도가 돼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내기 골프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저는 문제되는 거리는 뭐냐면 로비 과정에서 업자들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일부러 져주는 내기 골프 쳐서 일부러 상납하는 돈을 숨기는 방식의 비리 구조가 있다는 거 그거 밝힐 생각이면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분산만 시켰고 선제는 하지 못했고 결국은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근데 굉장히 이게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그 연예인 관련한 이 보도가 나오면은 뭐 이거 분석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바로 그냥 연예인들을 비난하기에 네. 이번에도 역시 보도 나가고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온라인상에서는 도대체 이것도 뭘 덮으려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뭘 거냐. 덮으려고? 네. 이런 소스가 뭘 덮기 위해서 나오는 거냐. 이런 반응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사실 정준영 보도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덮으려고 그러니까 본질을 감추는 이런 보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보도가 터지니까 이제는 KBS도 뭘 덮으려고 이거 물타기식 보도를 내놓느냐라는 지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적 저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냥 저는 한마디로 이걸 딱 보면 그냥 어뷰징 기사였는데 자기네들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보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냥 차라리 매도 먼저 갖는 게 낫다 하고 보도를 해버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보도가 구성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되게 허술한 보도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도 보고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기를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금액의 문제야? 나 좀 이 보도를 좀 정확하게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이 보도를 보면은 뭘 잘못하면 저런 지경에 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차태현 씨는 외국에 나가서 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도가 뭘 지적하기는 막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적하는데 정확한 범죄 행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입증됐는지도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이들이 이것을 인정했고 하차했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끝나는 이런 보도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지금 도박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작아도 처벌받는 전례가 있고요. 액수가 많아도 처벌을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무죄가 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의 입장은 단순히 그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 그 내기라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정황을 상습성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뭐 상습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게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그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도박에 대한 우리 판례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김비치라 기자 선배가 했을 수도 있는데 입장 난처하게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KBS 보도국 입장은 어떤지요? 네, KBS 보도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수백만 원이 걸린 내기 골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일 수 있고 이 공인인 유명 연예인의 범법 의혹이란 점과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이슈라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 보도로 인해서 KBS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자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 보도 여부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타사에서 보도 나가는 것보다 자사에 대한 것을 솔직히 보도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자진납세했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솔직한 입장이시네요. 근데 보도 내용 중에 이제 제작진, 프로듀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카톡방에 일단 그때 당시에 PD가 같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제지하지도 않았고 언급도 안 하고 있었다, 묵인했다라고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만약에 그 촬영 중에 도박을 했으면 그 PD가 뭐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촬영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골프를 친 것 같고 PD가 마치 그 어린 양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주정 씨가 1박 2일의 출연자라는 이유로 그 KBS를 묶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반 신문 쪽이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파고들면 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사실 이미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나 이런 데들에서 제대로 파지 않았고 대충 유야무야 덮여졌고 그건 무죄 상태가 갔으니까요. 그다음에 게다가 곧바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이 있어졌잖아요. 그 문제야. 근데 복귀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KBS의 어떤 예능팀의 입장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뭐 대충 해결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좀 안 좋긴 하더라도 좀 더 어떻게 잘해서 돌아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무마하고 넘어갔고 결국은 재기에 도움이 되게 했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깊게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갖다 쓰는 것에 좀 더 그 프로그램의 욕심에 좀 더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은 제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수사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PD나 캐스팅하는 입장에서 좀 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잘못은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와 같은 사태를 예지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예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기는 어떤 그러니까 실수의 문제라든가 불성실의 문제 같은 거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문제가 이것과 함께 거론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원칙, 종합적인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사법 절차는 없었다. 그 수사 결과는 뭐 무혐의로 나왔다라든가 더 이상의 사법적으로는 아무런 단죄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일종의 완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완충기가 얼마나 길어야 되느냐. 그것도 모호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단 무리만 일으키면 완전히 퇴출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느냐, 연예인들을 갖다 기용하는 데 있어서 라고 질문해 보면은 그것도 좀 무리한 원칙이 될 수 있거든요. 사법 절차도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무혐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일일이 다 캐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지나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과정에 문제를 짚는 거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저는 현재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거의 의미 없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본질과 관련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양적으로 다른 보도들이 지나치게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종전의 13개 팀 126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던 이번 사건에 총 56명의 수사관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경찰 수사가 은폐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보도를 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보도들을 해야지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점들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MBC 보도 정도가 거의 많은 부분을 밝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본질이 아닌 그 인기, 그야말로 어뷰징이 가능한 연예인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이 해결된 것이냐, 마치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진상규명 이런 것을 원했는데 유병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잡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떠들다가 그냥 이거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승리와 정준영 이 두 사람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애초에 이 사건의 그 본질이 그냥 덮어지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언론이 그동안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미 터진 사안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클럽들도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탈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가 확장돼서 물론 클럽에서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 업소와 경찰의 유착 또는 뭐 고위층과의 뭐 탈세 의혹, 이런 유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정준영 보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식의,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굉장히 그야말로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소구하는 그런 카톡이 어찌됐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그 보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사들이 찾아보면 좀 많은데, 그런 모든 기사들이 연예인들의 이름에 또 피해 여성들의 이름에 가려져 있다는 게 지금 언론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기자로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3월 20일에 버닝썬 행정처분 3년간 0건, 아레나 1건, 유흥업계 괴물 키웠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강남권 클럽 행정처분 분석한 내용들을 짚었는데요. 버닝썬은 물뽕 등 마약 유통 투약이 빈번하고 미성년자 출입이 발생한 곳이다. 미성년자 출입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행정처분도 피했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의 성접대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 대표 클럽이다. 아레나는 2016년 5월 간판에 유흥주점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게 구청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행정처분이다. 나머지 클럽 중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나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3월 20일에 실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또 언론에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70년대, 80년대 기억이 문득 떠오르거든요. 뻑하면 튀어나오는 문제가 대마초 문제였었어요.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대마초 또는 성과 연관된 문제로 봉변을 당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잠시 사라졌다 좀 이따 다시 나타나는, 이 구조에 되게 익숙하다 보면 그냥 이 사건도 연예인에게 멈춰서 그 연예인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욕바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TV에 다시 안 나오는 것까지 겪게 되는 것으로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런 조건에서 언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론이 수사기관처럼 막 증거 계속 찾아가지고 카톡 보여주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일단 의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의제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의제를 만든 건 말 그대로 유착 의혹이라든가 마약과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라고 하는 걸 잡았고,
그 잡는데 예를 들면 정준영 건이나 승리 건이 도움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길을 잡아서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 등장하는 정보들을 줄을 세워주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수사기관들이나 권력기관들이 사람들의 이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덮어버리고 은폐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면 그때쯤에 다시 스모킹 건을 꺼내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라 라고 터뜨려주는 이런 식의 일로 가야 되는 게 언론이, 좋은 언론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는 지금 사태들을 보면서 뭐 누군가는 덮으려고 한다, 누군가는 음모론을 발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팔리기 좋은 사람 하나를 위에 올리고 난 채 나머지는 주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 앞에서 언론사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지형을 그리고 길을 잡아주지 못한 채 거기에 그냥 휘말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KBS라든가 SBS라든가 주요한 지상파, 그다음에 방송 뉴스 같은 것들이 해야 될 핵심적인 일들은 지금쯤은 멈춰서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가 무엇인가? 과연 이 유착 구조나 권력형 비리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파헤쳐져야 반복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잡아야 되고 그러한 의제에 맞는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아레나 같은 경우도 사실 승리 씨의 클럽 이야기 버닝썬 나올 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레나에서 지금까지 뭐 어떤 탈세나 뭐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와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의 관심이 연예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아레나를 비롯해서 유흥업소들이 어떤 뭐 시정 처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된 부분들도 언론들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버닝썬 사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경종을 울렸고 참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라든가 동영상 유포 이런 걸 가벼이 여기는 풍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고 또 어떤 은밀한 공간 안에서 마약이라든가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탈법 비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오히려 보호를 받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이번 계획이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설사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도 있는 것이고 쏠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혹시 연예인이라고 해서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내밀한 사생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관심, 부적절한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또 반성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의 그 내밀한 사생활을 프라이버시로서 지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번 건을 대해가는 그 우리 언론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러한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보도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이런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승리 씨가 원래 그 그룹의 멤버였을 때보다 사업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능에서 왜 한 번도 이런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부각하는 내용이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연예인의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연예인은 정말 너무나 손쉽게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그 사업을 벌릴 수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견제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연예인들 왜 검증하지 못했느냐 언론사에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게 막 요구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데서 승리 씨가 그 뭐 파티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MBC, SBS 뭐 계속 여기저기에서 나오면서 뭐 승치비라는 별명을 얻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업가로서 부각이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방송의 그 유명세를 방송을 이용해서 사업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언론이 좀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닝썬 사건 관련된 보도 내용들의 문제점들 좀 짚어봤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본질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언론도 괜히 격가지에 다시 한눈을 파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